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어요. 저만 추운 거 아니죠? 저도 추워요. 네. 아니 여러분 진짜 반팔은 안 돼요. 이제 진짜 큰일 나요. 네. 아니, 가을이 짧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아닌가 약간 좀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오늘 빈매님께서 시작부터 가을 전어에다가 뭐 드신다고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전어를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횟집을 갔는데 전어가 떨어졌다고 해서 옆에를 갔는데도 전어가 이제 안 나온대요. 그래요?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이제는 진짜 억세가지고 회로는 못 드신다고. 가을이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진짜 여러분. 찰나에 지나가는 순간들. 어쨌든 우리 그 순간들의 한 순간을 우리 또 함께하고 있다. 의미 네. 부여를 이렇게 또 억지로 해보면서 힘차게 힘차게 소중해지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단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5%대, 코스닥 0.2%대 상승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좀 아쉽죠. 네, 1%대 하락, 뭐 0.8%대 하락 좀 왔다 갔다 또 하고 있는데요.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었다고 장중에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이번 주는 또 뉴욕 증시의 빅워크? 실적 빅워크라고 하나요? 뭐 테슬라 실적을 비롯해서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속속 나옵니다.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이번 주 맞습니다. 목요일 예정돼 있는데 지금 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고민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은 오셨구나. 특별하죠. 월요일은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전략과 전술을 또 짜주는 무림고수를 저희가 모십니다. 네, 네. 고수. 우리 이혁진 차장, 월요일엔 이혁진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주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3주. 네, 네. 어떻게 좀 예. 정도 좀 든 것 같고, 네. 좀 편안해지신 것 같고요. 예, 진짜 이제 3주째 되니까 좀 편해진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래서 편한 티를 좀 내려고 오늘 좀 타이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좋아요. 네. 세상 편하고요. 좋아요. 예, 좀 네. 감사합니다. 시장도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내 시장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차장님은 우리나라 VVIP VVIP들의 네. 또 주식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계신 이혁진 차장님이니만큼 오늘 또 관련된 얘기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실시간 상담까지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네. 궁금한 점 계속해서 좀 남겨주시고요.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이번 한 주에 주목할 부분도 그렇고 포인트 어디 잡고 계세요, 차장님? 네. 네. 사실 지난 증시 그리고 오늘 증시까지 좀 돌이켜 보면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왜? 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2PM인가요? 네. 이런 가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 이제 한적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죠. 뭐 미국 대선도 그렇고 네. 트럼프가 되면은 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올라갈 것 같고 하지만 실제 발표된 뭐 연준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인플레 리스크는 좀 하향되고 있는 것들이 뭐 재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또 반대해서 리세션 오는 것 아닌가. 네. 또 이제 가슴 속에 계속 그런 걱정은 좀 있는데 실제 미국 기업들의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면 사실 서프라이즈 비율이 평년 대비도 더 높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11월 초반 정도 지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지나면서 나름 좀 완만한 증시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저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려면 대형주들이 크래시가 나면 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크래시가 날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또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사실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하단까지 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위기 반전을 누가 해줄 것인가? 삼성전자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SKI, 네. 예, 하이닉스가 바꿔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는 사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AI가 좋아지면 디램이 좋아지는 겁니다. 파운드리가 사실 삼성전자에서 크게 기대할 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디램의 영업이익이 내년도가 하이닉스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AI가 좋아지는 건 하이닉스로 플레이해야지.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고 대형주에서 이제 나름 이제 리바운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장세가 더 화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걱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안 좋은데 더 촉발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저는 나름 이 가슴에서 좀 머리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지표, 그게 바로 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 예, 유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유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관여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5%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 실물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가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 사실상 지금 트러블 메이커인 네타냐후가 정유나 핵시설 공격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름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유가 하락을 좀 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의 우리 11월 첫째 주 지나가면 미국 대선 끝나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자극받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금리는 나름 이제 상단을 확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지금 우리 증시가 문제인 거잖아요. 전 세계 그렇죠. 증시는 네. 다른 그렇죠. 반등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디커플링인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한 해소 단서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증시가 문제고 제일 안타깝고 네. 제일 아픈 손가락이고 전쟁 난 그렇습니다. 국가보다도 그러니까요. 더 빠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동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가고 싶은 예. 게 사실 지금 삼전이 힘을 못 쓰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좀 우리 전반적인 경제를 좀 끌어줬으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이 예. 중국의 어떤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네. 제재하는 느낌인데 이게 하이닉스랑 연관은 있을까요? 어떤 영향이 좀 끼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네. 또 이제 장비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ASML과 같은 핵심 장비주들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또 악재와 함께 한미반도체 주가가 또 급락이 맞아요. 나왔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과 어떤 주가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악재는 미국 기업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 주가가 우리나라 연동되니 사실 하이닉스 주가도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사실 따지고 보면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내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마침 최근에 사실 뒤에 장표들이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거를 뜯어보면 반도체를 판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반도체를 언제까지 팔 것이냐.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부분에 대해서 나올 더 큰 리스크 과연 있을까? 네, 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 5분 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중국에 사실상 기준금리 LPR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렇죠.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상처럼 0.25%포인트 25bp 인하로 발표가 됐다는 네. 소식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 차장님 평소처럼 네네. 자료를 예, 굉장히 예. 꼼꼼하게 준비해 오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지금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자료 보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증시는 사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말씀대로 좀 반등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 한국 증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인 건데, 한국 증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누군가 팔면 빠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파는 규모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외국인이고, 그럼 외국인들은 왜 팔까에 대한 점검을 먼저 첫 번째로 좀 해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의 종목 장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저만 보면 요즘에 한 2달 동안 2주 동안 네. 조바방 얘기밖에 안 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네. 신조어. 그래서 조바방. 조바방 얘기만 하셔가지고 수익률 그냥 좀 조바방. 그게 너무 나는 집에 가서 웃겨가지고 자존심 좀 상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종목 장세에 대해서 제가 왜 조선, 바이오, 방산 이런 기업들을 네. 주목하고 있는지에서 좀 디테일하게 좋죠. 말씀을 드려보고 네. 제가 종목 장세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2주 전부터 국감 끝나고 플랫폼이랑 엔터 기업들 반등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는데 네. 실제 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맞아요. YG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또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더 갑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패닉 셀링이 나오고요 적정 주가라고 하는 말이 되게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쨌든 그 형성될 수 있는 적정 주가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를 보면 플랫폼이나 엔터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마지막 패닉 셀링이 끝나는 시점이 저는 국감이라고 제시를 한 거고 그 마지막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12월까지는 좀 편안한 완만한 우상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마침 이제 중국 얘기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또 이제 자료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수달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예, 중국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배드 이즈 굿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이 5%를 하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표가 됐는데 4.5, 맞습니다. 4.6%. 예, 이거는 당초 4.6%만도 못한 거거든요. 네. 생각보다 중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국은 정책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고 룸을 열어줬으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도 금리라든지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중국의 배드 이즈 굿이 우리 증시에도 저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다 그만 떨고 제가 본격적인 네, 선생님 이제 수업 장표를 들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 결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빠졌어요. 코스닥이 좀 더 빠졌거든요. 문제는 금리가 올라서입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 내에서의 주도주가 이제 바이오 업종을 생각을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삼바라든지 뭐 코스닥이 알테오진 종목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은 더 스타일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향후에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체계적 리스크들이 나름 이제 11월 이후로는 완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를 좀 흔들었었던 세 가지, 결국에는 저는 첫 번째 서프라이즈와 하나의 쇼크, 그리고 외국인의 패닉, 이 세 가지가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서프라이즈. 네. 미국의 서프라이즈는 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낮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쇼크는 테크예요. TSMC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TSMC는 사실 우리 실적에 영향동을 그렇게 미치진 않거든요. 자, 문제는 저는 ASML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ASML 실적 보고 진짜 이제 밤잠을 설치셨을 수도 있는데, 실적의 지금의 정량, 과거치보다 앞으로의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주가 쇼크가 났고, 이 쇼크가 어디서 났는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파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패닉이에요. 결론적으로 앞에 서프라이즈와 쇼크 때문에 생긴 우리나라의 매도세는 외국인들의 패닉 셀링으로 이어졌었고, 사실 이 부분들이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는 것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미국의 서프라이즈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가 경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실업수당이었어요. 네. 뭐냐면 당초의 예상치를 생각을 해보면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는 기조였었는데,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이 데이터보다 더 올라갔으면 물론이고 V자 반등하는 모양까지 나왔어요. 자, 이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걸 넘어서 다시 인플레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첫 번째 경기에 대한 변수가 나왔었고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요. 보시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대선을 앞두고 60%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금 이게 지지율이 아니라 당선 확률인 거죠. 맞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폴리마켓에서 제공하는 사실상 이 갬블러들끼리의 배팅. 당선 확률, 네. 배팅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60%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실적 발표 직전에 예상치가 중요한 건데, 지금 투자자들은 사실 갬블러들은 이제 대선 직전에 사실상 대선이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지금 60%의 확률로 트럼프를 당선을 이제 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우리 증시의 문제일까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배경이 있는데, 자, 이유는 뭐냐면 이민자 정책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를 많이 받아서
이제 임금 부분에서의 이제 고용 부분에서의 골디락스를 만들어준 셈인데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민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백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민자가 너무 많아서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정책을 경색적으로 갈 텐데 이러면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경고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는 어쨌든 보호관세에 대한 상징입니다. 무역관세에 대해서. 네. 자, 근데 우리는 수출 국가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면 사실 우리나라 GDP는 아주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라는 것 자체로 글로벌, 특히나 우리나라의 공포심을 상당히 자극을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서프라이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ASML의 급락이에요. 네네. 자, ASML이 실적은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문제는 수주입니다. 수주가 가이던스, 원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가이던스와 예상치 대비 절반 수준에 나왔는데, 자, 이거 왜 절반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텔과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인텔과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를 지연을 시키니까, 미국의 투자를 지연을 하니까 바로 이제 ASML의 급락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니 많은 사람들은 인텔, 삼성이 뭔가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것이고, 네. 아이디어 업체들의 우리 투자를 좀 꺼려야겠다. 좀 퓨어한 AI로 차라리 가자. 미국이 낫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EUV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시켜? 그럼 장비는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보다도 사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다 빠졌어요. 근데 이 레벨에 대해서 제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ASML의 급락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하락 논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외국인의 패닉 셀링이에요. 앞에 두 가지가 원인이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외국인이 많이 판다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부터는 뭘 팔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달 전부터 외국인이 아주 빠르게 팔았었던 구간에, 거의 20조 원 순매도 구간에 외국인이 과연 무엇을 팔았는가에 대해서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반이에요. 그리고 뭐 당연히 지수 전체의 웨이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초과하는 수준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여기다가 한미반도체까지 있죠. 추가적으로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좀 불안을 하면서 보시면 뭐 악재도 개별적으로 있습니다만 금양, 하나솔루션, 뭐 LG화학 이런 것처럼 어떤 친환경 종목들의 매도세도 좀 이어졌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돈들이 어디 갔냐?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 바이오 이런 쪽에 좀 몰렸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완전히 끝날 것인가? 저는 주가 레벨 자체는 하락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월 주가가 좋지 않더라도 오히려 지금부터는 매수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그럼 외국인들이 반대로 엄청나게 사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한번 보시면 네. 제가 ASML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ASML 주가가 제가 살짝 그 전장표로 돌아가면 이게 2024년 1월이요. 올해 연초죠. 네. 지금의 레벨은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좁혀서 한번 볼까요? 네. 보시는 것은 한미반도체와 배시 주가예요. 배시는 비세미컨덕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코어스 공정의 핵심 장비다라고 하는 것이 네덜란드에서는 배시, 우리나라에서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시의 주가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초 이제 AI 랠리가 출발했을 때 이전 주가로 회귀를 했어요. 그만한 상황인 거죠. 즉 AI에 대한 꿈을 꾼 다음에 그 부분에 레벨 조정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 네, 출발하기 직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 보시죠. 아직까지 출발 전 대비 3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의 1선택지는 칩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싸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퓨어한 디램을 보유한 하이닉스로 몰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 AI에 대한 시대를 뉴 노멀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10월에 좋지 않은 장을 활용해서 11월 보고 하이닉스를 노리는 것이 맞는 트레이딩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삼성전자 그리고 또는 뭐 이제 지나치게 좀 중소형 장비주들로 이제 너무 이어주시면 저는 좀 지금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제가 보는 증시 진단을 먼저 좀 했습니다. 질문 있어요. 하이닉스 실적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사장님? 저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한 10조 원대로 빠지면
이제 좀 악재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뭐 10조 원도 빠지니까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가 네.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 그 이상으로 나오면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과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 같다. 크게 달라진다. 예,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실제 전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네. 삼성전자에서 뭐 보는 그림은 너무 명확해요. 스마트폰은 고만 연간으로 보면요. 메모리는 등락이 있고요. 파운드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지금 메모리만 볼 겁니다. 근데 그 메모리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4분기, 3, 4분기에 생각보다 빨리 전자를 뒤집는다 또는 비슷한 수준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시총 격차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실제 하이닉스의 PE 밸류가 내년도에 10배 미만이에요. 예, 전자가 싸다라고 하지만 PE 밸류로는 한 14배 정도예요. 할인율로 보면요. 하이닉스가 거의 30% 이상 싼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발표에서 얻을 시사점이라는 거는 저는 하이닉스의 디램 부문 전자와 비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 부분에서 네. 삼성전자와의 비교. 맞습니다. 요 이길 부분이 것인가? 좀, 네, 예.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이번 주 실적 궁금해지긴 해요. 목요일 예. 진짜 뭐 테슬라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요한 날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바방 갈까요? 이제? 조바방 이제 네. 저희가 또 자세하게 좀 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바이오 방산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름 주가가 올라올 때 그냥 소프트하게 빼는 방법도 되게 투자들과 거리를 멀리 하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지금 제가 조바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발을 뺄 것인가? 저는 더 간다라고 생각입니다. 아, 더 간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고요. 다만 뭐 간 종목도 있고 안 간 종목도 그렇죠. 있는데 제가 지금 점검을 해야 될 거는 왜 이 종목들이 대안인가? 네, 왜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들은 왜 이 종목을 덮어놓고 사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갈 이유는 무엇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부터 갈까요? 조선부터 가봐야죠. 네. 조바방이니까. 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증시에 대안이 되고 있는 이 조선, 바이오, 방산 네. 이 세 가지 업종을 보면 네. 실제 YTD 수익률로 보면 30%에서 67% 났어요. 이 종목들이 언제 이렇게 올랐지 싶지만 사실 증시 대비로는 계속 강한 모습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과 바이오, 방산 되게 다 좀 각자 너무 다른 부분들인데 이 세 가지 업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로는 미래 이익이 나름의 좀 담보된 가치들이 있어요. 수주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뭐 LG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나름의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미래 이익이 나름대로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쇼크 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번 업사이클, 호황 사이클을 타면 꽤 오래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조선도 지금 10년의 불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10년의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벨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황이 있습니까? 그냥 장기 우상향하는 업종이죠. 마지막으로 방산은 아마 새로운 트리거가 나올 겁니다. 늘상 이 방산이라고 하는 데는 무기 지출비를 정부에서 늘려줘야 되는데 그 무기 지출비를 늘리는 배경은 항상 이제 전쟁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미국이 무기의 구매, 제작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렸던 이벤트는 바로 9.11 테러였어요. 근데 그때는 미국과의 1대1 싸움이었죠. 뭐 이라크나 오사마 빈 라덴.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러시아에서도 싸우고 중동에서도 싸우고 맞아요. 지금 대만, 중국 전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동에 대한 수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늘상 리스크가 발생한 다음 1년 뒤에 무기 수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중동의 지정화 불안이 늘어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중동에서의 한번 수출 기대감을 높여봐도 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 조선, 방산, 바이오에 대한 세 가지 업종 모두 향후로도 완만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선이에요. 자, 조선을 아마 편견이 진짜 심한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상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은 수출 전망 지수예요. 사실 제가 이전에 수출 전망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110부터 이상은 호조이고 그리고 최근에 호조 구간에 대해서 전체 우리나라 전망 지수는 떨어져서 보통 구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는 그 수출 전망 지수 중에서 제일 좋은 업종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선박, 이 조선업종은 반도체보다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 전망지수라고 하는 거는 현업, 업계 관계자의 앙케이트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느끼는 것보다도 지금 이 현업 관계자들이 느끼는, 현업자들이 느끼는 수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값이 바로 이익인데 네. 이 이익도 올해 대비 2년 뒤에는 더블 이상의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레벨의 장난이긴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좋았다 보니까 적자에서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다 보니까 이제 8조 원 영업이익, 합산 영업이익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은 성장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성장률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다. 플러스 성장을 감안한 성장률을 감안하면은 지금부터다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로 단기, 장기에 대한 전망을 저는 밝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일단 올랐잖아 인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가장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중공업이에요. 네. 지금 뭐 사실 조선업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회사 이름도 바꾸고 뭐 합병도 하고 인적 분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전한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만 온전하게 이제 PBR을 추이를 참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이 2배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돈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돈을 번다라고 했으니까 돈을 번 거 대비 주가가 올라가도 순자산 비율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업사이클에서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향후 이제 순자산이 올라가는 사이클로 보나 조선업종의 지금 밸류에이션은 크게 부담이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실제 업황을 놓고 보면 컨테이너, LNG 뭐 이제 상당히 지난 3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올까라는 의심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중국 점유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가격도 너무 싸니까 중국이 중간에 이제 뭐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의 대답을 모두 한 가지의 장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는 것은 이른바 과거로 치면 기타 선종이에요. 조선이 원래 많이 하는 거는 VLCC, 이제 벙커링선, 이제 기름을 싣고 나르는 선이나 벌크, 뭐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비정형 화물애들을 이제 싣고 나르는 것,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컨테이너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주력 선종이고 LNG, FSRU, 그다음에 VLAC, 군함 다 기타 선종이었어요. 자, 근데 재밌는 점은 지금 수주 잔고에서 이 기타 선종의 비율이 거의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기타가 주력이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타 선종들이 중국이 잘 못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주 잔고를 점점 더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은 기타 선종이고 그 기타 선종의 마진은 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진입 장벽들이 높고 어떤 것들은 정치적인 것들, 정치적인 진입 장벽도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소를 중국 때문에 파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맞는 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선하고 방산하고의 교집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예리하신데 진짜 소름 끼치는데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맞아요. 저만 빼고 다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방산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조선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의 밸류에이션을 만약에 우리가 방산 밸류에이션을 살짝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업사이드는 진짜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벤트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단서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MRO 사업이 이제 일본의 캐파가 이제 턱까지 차서 일본 사람들은 또 이제 캐파를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조선 뭐 둘 다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둘 다 받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군함 MRO, 미국발 MRO 시장 때문에 좀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급한 건 탱크, 그죠? 미사일 이런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런 군함이라든지 잠수함들이요. 왜냐하면 중국의 사람들이 걱정을 앞으로 할 텐데 중국이 진짜 센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군함. 미국도 지금 중국의 군함에 대한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향후 이 군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군함에 대한 수주로 방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살짝 보게 되는 이벤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향후에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할 건데 네. 어쨌든 장표에서 제가 사실 약간 개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제 뭐요? 흥분하다 보니까 또 저는 지나갔습니다. 아까 살짝 봤어요. 밸류에이션 자료 한번 봐주시면 제가 오늘 사실 개그를 좀 여러 가지 준비했었는데 좀 이거 이렇게- 하세요. 예. 네, 제가 참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네. 보여주실 네,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났고 우려 요인은 별로 없다. 밸류에이션. 생각해보면 별로 없다.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안성재 셰프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자 네네. 했는데 이제 장표가 진짜 흥분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냥 지나가게 됐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네. 밸류에이션도 크게 부담이 없고 향후 우리가 실제 기대하는 것들은 이제 우려 요인보다는 오히려 기대 요인이 더 많다. 그래서 다만 주가 빠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그것은 조정을 첫 번째는 했고. 유가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하반기는 조선주가 좀 빠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좀 모아서 상반기 파는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계속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방산이에요. 네. 방산 앞으로도 전부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어. 네, 대부분 신고가고요. 아마 상승하는 배경은 이익일 거예요. 네. 이익 성장폭이 보통 이제 40%가 되게 우습게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더 좋을 것 같고요. 목 좀 더 축이세요, 차장님. 네네. 네. 아니 방산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어. 이번 주말에 뉴스 보니까 북한군이 러시아전에 지금 투입이 됐다고 하면서 네. 이거는 사실상 뭐 국제전보다 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또 관여가 또 돼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뭐 여러 부분이 가지 아닐까 면에서, 싶어가지고 네, 불안하다 보니까 맞아요. 방산이 이게 주목을 제가 또- 첫 번째 네. 제가 조바방을 말씀드렸을 네. 때 제가 방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방산 업종의 기대는 반대로 지정하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우려감이죠. 네. 예전에는 이제 1대1 싸움이었어요, 전쟁이. 그리고 대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또 이란을 포함해서 대리전을 하고 있어 보여요. 그 시작이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하마스의 무기가 열어보니까 북한 무기 나오고 러시아 무기 나오고 그러네. 중국제 무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전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북한이 에이 뭐 걔네들 그러다 말겠지라고 하는데 전 진짜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있다는 게 앞으로 전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지정학 그리고 국가 간의 거래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제부터는 혼자 나 이 동네에 내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그러지 않고 러시아의 조력이나 중국의 조력이 걱정이네.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이제 목소리의 방향이 미국이 아닐 겁니다. 그죠? 이제까지는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우리 북한 좀 봐주세요 하면서 미사일 하나 날리고 이런 단순한 식의 도발이었는데 이제는 내 뒤에 내가 도와줬었던 러시아가 있어요. 네, 러시아는 핵 보유국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향후에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좀 지능적이 될 수 있고 그 뒤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 표면적인 조력 그림도 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 확충도 되게 필요할 거라고 네.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지정 리스크가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사실 이제까지 한 과거 50년이 시즌 1, 앞으로의 50년은 시즌 2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 실적 이제 기업 중에는 방산 업종의 기대감을 높일 것이다. 자, 그런데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받아놓은 수주가 있고 그 마진은 사실상 그냥 안 봐도 8%, 30% 되겠지라는 것이 바로 방산 업종이에요. 과거 방산 업종이랑 지금이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의 차세대 무기 연구가 끝나고 그 무기를 우리나라가 사주고 외국에서 일부 사주고 이런 시클리컬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개발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우리가 너무 좋은 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 무기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향후에 이 전쟁의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짜 바보가 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 날아다니는 거 하나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네. 드론. 오히려 드론. 맞아요. 그걸 쓰느니 헬리콥터 쓰느니 드론을 쓰지. 그리고 진짜로 이제 지상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헬리콥터를 쓰느니 탱크를 쓰지라고 음. 하는 이제 무기 체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헬리콥터는 네, 뭐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향후 나온다고 했을 때는 헬리콥터가 뭐 크게 발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전차,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일단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차세대 무기라고 하면은 자족 보행 로봇, 예, 그거 로봇캐. 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나토국에서 아주 많은 확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돈 많은 중동에서 지정학 불안이 늘어나면 중동에서 제일 먼저 뭘 할까? 중동은 진짜 군인이 없어요. 중동은 군인을 만들어 볼 여력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로봇기로 더 많이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업체별로 온도차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향후에 무기 수출 진짜 계속 될 것인가? 네. 자,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각 기업들이 어떤 파이프라인, 어떤 지역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실제 우리 무기가 왜 수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이제 추천의 의미보다도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지역을 한번 보세요.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말레이시아.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베트남, 중동, 라트비아까지. 즉 어떤 특정한 지역이 우리 무기를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지정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넓혀지면서 우리 무기에 대한 구매 지역이 수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이 중동이에요. 네네. 아직 본격적으로는 중동 발주가 이제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중동의 지정학 불안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무기에 대한 중동 지역 수출을 늘려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우리 무기를 살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전쟁일 아주 5년 뒤, 6년 뒤를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무기를 써야 되는,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빨리 만들 수 있는 국가, 그리고 무기가 싸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죠. 그래요? 압도적으로 싸게 만듭니다. 자, 가성비가 보시면 네. 빨리 자, 만들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야근을 많이 해서 또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잖아요. 네. 미국은 지금 TSMC에 맡기는 이유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IP에 대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어떤 프로세스가 훨씬 빠르고 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무기를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보시면, 자, 같은 스펙의 로키드 마틴의 이제 로켓입니다. 우리나라의 비궁이에요. 이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가격. 네. 우리가 10발 날린다고 쳐요. 이거 10발만 날릴까요? 제가 좀 흥분한데. 예, 막 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 가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탱크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탱크의 가격은 이제 독일제 레오파르트 가격보다 합도적으로 싸요.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네. 가격도 물론 중요한데 예. 거기서 마진? 마진. 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마진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아주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마진이 네. 등락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큰 산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어쩔 땐 마진이 많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마진은 8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 영업이익률 정도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LIG 넥스원 정도가 한 8% 그 마진을 정도 기록하고요. 수준이면 해외 기업과 비교해서 마진율이 괜찮은 편인가요? 마진율은 좀 네. 비슷비슷합니다. 네,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진율이 싸다고 더 해서 비슷하고. 마진율이 낮은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거군요. 더군다나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양적인 성장, 양이 많아서 고정비가 줄어드는 사이클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그것까지 안 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면 저는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한 사이클이 또 남아 있어요. 뭐냐면 사우디가 우리 왜 사우디나 중동 지역의 수주가 저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예전에 그런 게 있죠.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투자할 때 아주 합리적으로 투자합니다. 근데 중동은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식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꽝꽝 때려버려요. 네, 그리고 한 번의 수주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레벨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중동 수주가 그러니까 규모가 저도 죄송합니다. 네,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높을 수 수 있다. 있다. 네, 라는 것이고, 네. 자, 그래서 중동 지역의 전쟁이 유가를 높이는 것보다 전 방산 기업들의 주가를 더 높이는 것이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전쟁 트렌드에 따라서 기업별로 좀 이제 높낮이는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전쟁 이야기 나오니까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물론 이게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업의 호황이 될 수 있지만 중동에서부터 그렇게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이 확전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있어요. 이제 사실 우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시장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 자체가 정말 세계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막 뒤흔들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뒤흔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핵시설을 폭파하거나 정유시설을 폭파하거나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우리 삶에 크게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공포나 어떤 경제적인 이런 편익을 회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아, 진짜 다 죽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근데 그 3차 세계대전이 나오면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미국한테 되게 유리한 판이 짜져요. 아, 그래요. 네, 압도적인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싸우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상대방 뭐 이게 주체가 좀 더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러시아 중국이든지 아니면 그 전쟁의 당사자 이란 아니면 이스라엘이든지 이 전체 3차 대계전으로 벌렸을 때 사실 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나름의 살라미 전술들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지리한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짜 못 이겨서 지금 이렇게 2년째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방법이 있죠.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 방법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정세를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파괴적인 방법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이 경제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실 미국의 경제 생각해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요. 네, 그래서 전쟁이 좀 난다라고 해서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훼손을 받을 것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재정에서 무기 구매가 늘면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죠. 네, 근데 이건 좀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당장 내년에 우리를 괴롭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전쟁 관련돼서 뭐 이렇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섹터가 있다는 게 경제의 한 단면 좀 잔인한 슬픈 얘기긴 합니다. 짧게만 봤을 때는 이번 단면이기도 주에도 하죠. 또 있어요. 호재가 그 폴란드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 맞습니다. 국빈 방문하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 맞아요. K방산업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예. 주 또 이것도 주목해 맞아요. 볼 수 있을 뭐 것 같아요. 뒤에 이벤트 있지만 방산 이제 중동 부분의 컨퍼런스도 우리나라가 또 있고, 그러니까 오는 고객도 있고 나가서 세일즈하는 것도 있고, 예, 진짜 성장 산업이 됐는데 그 배경을 돌이켜 보면 좀 슬픈 얘기긴 하죠. 네. 예. 방산이었습니다. 바이오 갑니까, 사장님? 네, 네. 네, 이제 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제일 많이 오르는 업종이기도 해요. 맞아요. 삼성바이오에서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를 네. 이제 하는 걸로 좀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가 이렇게 끝날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과거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과거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 그 종목 장세의 주도주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뿜어댔어요. 자, 그런데 그 종목 장세의 이번의 출발은 아무래도 좀 바이오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꼭지고요. 네. 또한 우리가 이제 종목 장세에서 되게 좋아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법령들이에요. 근데 미국의 법령에서 바이오에 유리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뭐 바이오 생물 보안법도 있습니다만 IRA 약가이나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사실 전 세계 재정에서 의료보험비가 너무너무 높은데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경감을 시키려면 시밀러라든지 아니면 의료 자동화, 의료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촉진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촉진해야 되는 미션들도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실적 발표가 됐는데 뭐 주가 당연히 신고가고요. 네. 매출액 이제 그로스도 뭐 거의 40%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헬스케어라고 하는 전방위적인 이제 호재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가 올해 우리가 한번 임팩트를 세게 본 게 있죠. 뭐냐면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렇죠. 비만 치료제를 보면서 저는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탑10 의약품 밖에 있던 의약품이 딱 2년 만에 글로벌 탑10 수준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와, 진짜 이게 약장사가 이럴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임팩트 있는 네. 이제 의약품이 생겨났다라고 치죠. 자, 그러면 저는 늘상 의약품에 대해서 완벽한 약이 없고 그 완벽한 약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을 급격하게 뺀다라고 쳐면 네. 우리 진짜 부작용 없나요?
뭐 요요도 걱정이 되고. 요요 있을 수 네. 있죠. 저는 옷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급격하게 빠지면 의류, 옷 다시 사야 되죠. 의류를 사야 돼.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얼굴이 쭈글쭈글해질 수 있어요. 아 피부가.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의약품 뒤에 남아 있는 그림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최근에 알테오진 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탑10 의약품 머크만 혼자 정맥 주사를 하고 있더라. 이 머크가 피하 제형으로 바꾸면서 파트너를 삼은 게 알테오젠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의 그림자인 건데 저는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살을 뺄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자, 그러면 이 쭈글쭈글한 얼굴 뭐 비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안 맞아진 옷 이런 것들은 다음 투자 아이디어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야, 그리고 그렇게 가는구나. 이제 실제 그러면 이제 최근에 클래시스도 신고가를 가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마침 그 시장은 헬스케어이면서 뷰티이면서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1위를 보유한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는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장표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이것도 연초부터 계속 똑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건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바이오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계속 바이오 생물 보험법만 얘기할 것인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를 너무 한미약품 예전에 라이센스 아웃 그 랠리 이후에 너무 오래 빠져서 맞아요. 우리가 바이오를 도외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깊게 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습관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4개의 장표로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네. 자, 여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정책적으로는 바이오생물 보안법인데 사실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예 기간이 2032년까지 있어서 우리한테 표면적으로 엄청난 큰 호재는 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우시바이오가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하고 있는 이제 지금 CMO 비즈니스가 아니라 네. CRO, CDO,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신사업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이 CDMO 중에 그 D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향후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 ADC에 대한 공장 가동이 올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이 바이오생물 보안법에 대한 수혜에 대한 밑그림이 아마 ADC 공장 가동이 되면서 기대를 올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조업이에요. 네. 자,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캐파를 봐야 됩니다. 네. 네. 생산에 대한 어쨌든 수주를 못하는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제 생산 공장을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이 5공장에 대한 완공이 4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4월에. 이 직전에 4공장이 하반기부터 매출액 인식이 될 겁니다. 4공장이 중요한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 공장마다 캐파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유일한 처음 18만 리터짜리 엄청 큰 공장이 4공장인데 이전까지 13만 그 이전에는 뭐 10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이퍼 스케일의 공장이 올해 하반기에 매출 인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28만 리터짜리의 공장이 하나가 매출 인식이 되고 내년에 준공이 될 건데 여기에 또 하나 6공장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모두 18만 리터짜리입니다. 18만에 대한 미래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 중간에 바로 이 ADC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바이오생물 보안법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간다 했을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나 지금이나 100만 원 이상부터는 좀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게 되고 이게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면 이제 꼭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꼭지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논리를 보면 사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투자 논리가 이어갈 연장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이 주가가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셀트리온이 왜 주가가 좋지 않은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투자 보류입니다.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바이오에서 셀트리온만 좀 잘 안 사요. 자, 그 이유는 셀트리온의 투자 논리가 딱 진펜트라라고 하는 이 의약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반기 매출액이 진짜 생각처럼 많이 올라와 줄 것인가? 이유는 이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셀트리온 창사 이래로 1조 원짜리 파이프라인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그 기준으로.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들은 이 진펜트라의 하반기 매출을 확인하고 들어올 건데 사실 저는 성공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SC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 직전에 점유율 증가 속도를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라고 하시면 미리 좀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여서 셀트리온이 움직여서 실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주가 방향성은 사실 내년까지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쉰다라고 하면 저는 1월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11월부터 1월까지가 바이오 제철이에요. 뭐냐면 11월 주가 전체 레벨도 좋은데 성장주가 좀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 이벤트가 이후로도 계속 촘촘하게 바이오 이벤트가 있어서 바이오텍들이 주가가 쉽게 꺾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이런 바이오텍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야. 여러 네. 호재에다가 계절적으로 4분기 겨울이 맞습니다. 좀 제철이다. 예. 제철이다. 네, 우리 전어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혁진 사장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조바방 중심으로 또 시장 전반적인 시황 중심으로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네. 포트폴리오가 뒤로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요약해서 네.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잠시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네. 현재 시장 상황 양지수 모두 계속해서 상승세 0.7%대 나란히 상승세 이어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낙폭 꽤 줄였어요. 네. 59,000원대까지 지금 그래도 회복해주고 있는 네. 상황까지 보면서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와서 많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네. 고민 남겨주시고요. 설문 링크 참가가 조금 어렵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2번 란 보시면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 뭐든 좋아요. 한 종목도 좋고 좋아요. 10종목도 좋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시고요. 선물 보내드리죠? 커피 쿠폰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내용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닉네임 뷰티 인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싸했다가 뷰티를 좋아한다. 선우 씨가 보낸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의 고민 네. 좋아하는 분야만 사고 팔고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직업도 관심 분야도 뷰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랜 시간 공부했던 분야도 그리고 투자도 한번 엮어보자 싶어서 피부, 미용기기 등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수익률을 떠나서 좋아하는 분야만 사고 팔아도 되는지 제 선택이 맞는지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포트폴리오에 클래시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부 의료기기 회사로 알고 있고요. 피부과 그리고 미용 관련된 병원을 가면 이 클래시스 기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게 됐고 대한민국에 더 많은 병원에 클래시스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전망도 좋을 것 같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휴젤입니다. 병원에 가서 보톡스와 필러도 자주 맞아요.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용 관련된 종목만 집중하다가 2차 전지 관련주도 유망하다고 해서 LNF도 살짝 투자를 했습니다. 역시 관심 있는 종목만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손실이 큰 편이라 걱정이 됩니다. 제가 가진 세 종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뷰티 인싸님이고요. 확실히 종목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것도 뷰티, 미용 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참 네. 어떻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뷰티 쪽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뭐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고 화장품 하니까 관련주들도 지금 잘 가는 종목들 많고요. 뭐 제닉 24%대 급등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고요. 클래시스, 휴젤, LNF까지. 일단 사장님, 네. 포트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점수를 1점에서 10점까지. 저는 어렵다. 네. 9점. 9점? 네.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저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성공을 하더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하나만 더. 그러니까 트렌드에는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은데 조금은 더 디테일을 첨가하면은 저는 아주 성공을 하실 것 같아요. 10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해주셨습니다. 디테일 궁금하긴 한데 지금 수익률도요 뭐 75%, 야, 잘 23% 나온다. 플러스고 이제 한 종목만 마이너스 한 40%. 이차 전지. 그러니까요.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지금 잘하신 점이고 예. 디테일이 추가될 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네, 잘하고 계신 점은 네. 좀 뷰티에서 마침 전문가라고 하시니까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과거 화장품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 뷰티라는 한 꼭지의 화장품과 과거의 화장품, 지금의 의료기기를 생각을 하면 우리 지금의 의료기기가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화장품이 2015년에 랠리를 됐을 때 PER 같은 경우에는 한 30배 정도 내외,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은 한 15%가 꼭지였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중국 점유율은 많아야 뭐 3%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기들은 마진율은 3에서 50%,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로스는 매년 20%. 점유율은 사실 전체 추산하는 점유율은 없습니다만 거의 독일이라든지 미국의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가성비 때문에 네. 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은 화장품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 화장품보다 업사이드는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뷰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뷰티의 장점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자가 생각했을 때는 사치제잖아요. 실제로 그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하면 좋은 걸 느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리들샷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한 달 전에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오는데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K뷰티가 좋은 점은 제가 뭐 휴질리나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병원 가시면 패키지 상품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제 침습이나 비침습 모두 이제는 패키지, 시너지 마켓이지 이게 해외 나간다고 해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는 저는 뭐 조심스럽게 한 4, 5년 성장도 담보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LNF. 그렇죠. 이게 디테일인데 네. 자, 배터리에서 우리 원래 하이니켈이 LNF입니다. 뭐 811, 뭐 9.0.5, 0.5 이렇게 했을 때 그 하이니켈이 좀 더 높은 기술력이라고 예전에 해서 LNF가 좀 더 많이 올라갔었던 적도 있죠. 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 배터리가 터지는 게 문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정성이 더 중요한 스펙이 됐죠. 그래서 LFP가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최근의 동향을 보면 하이니켈이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 만큼의 하이테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는 더 저가가 팔리고 그 다음에 안전성 입장에서는 하이니켈이 그 이제 로우니켈보다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 업체인 LNF는 저는 뭐 깜짝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올라갔을 때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짧은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캐즘이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업계에서는 유럽 시장 좀 회복이 될 거고 네. 미국도 좀 대선 이후에 지켜봐야 된다. 이거 회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어떤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뭐 안 될까요? 이제 항상 저도 첫 번째 방송에서 2차 전지가 올라도 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자동차라 모든 소비재는 하이테크가 나와서 더 비싸지면서 더 많은 수요를 일으키는 것. 마치 스마트폰의 과거처럼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전기차는 어떻게 됐죠? 테슬라만 하나 놓고 보시면 로드스터에서 S, 시리즈 S에서 그 다음에 지금 모델 2까지 얘기하잖아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를 사용하니까 전부 다 더 많은 저가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매년 중국이 전기차 수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중간재를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 과연 어디다가 더 높은 마진으로 더 많은 볼륨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사실 저는 좀 있는 상황이고 마침 우리는 LFP가 아니라 파우치 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더 싸지는 어떤 EV 시장의 어떤 특징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주식으로서는 연말까지는 노터치 하는 생각입니다. 주식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이혁진 차장님 모시고 정말 꽉꽉 채워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주요 지표보다 뭐 실적에 주목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 한 주 전략 간략하게 차장님 제시해 주시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짧게 제 자료 네. 한번 보시면서 네. 뭐냐면 이번 주 캘린더에 미국 경기 지표가 되게 많고요.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심으로 보셔야 될 거는 저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미국에선 테슬라 네. 세 가지를 보시면서 시장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에서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일주일까지는 이 경기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한 2주 정도에서는 상단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금리는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마 제가 보는 1, 2주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잘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맞아요. 네. 수업 받는 것 같아요. 워낙에 뭐 근거도 잘 제시해 주시고 꼼꼼하게 자료 준비해 내용 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 너무 많이 또 남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저희가 또 뉴페이스들과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누구예요? 한동엽 부장님, 이동규 부장님과 함께 뉴페이스들은 또 오면은 제가 잘 질문도 드리고 또 쪽쪽 제가 한번 뽑아내 봐야죠, 여러분들. 또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고민 앞서 안내드린 링크 그리고 이메일 주소 통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